예, 반갑습니다. 22강이죠. 22강. 민족 말살 정책과 무장 독립 투쟁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민족 말살 정책을 배워봤었죠. 뭐 창씨 개명이라든지 궁성 요배, 또 한국 신민 서사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들을 배워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이어서 1930년대 이후에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1930년대 이후 독립군의 활동 내용을 한다. 자, 둘째, 한국 광복군의 활동과 독립운동 세력의 건국 준비를 설명할 수 있다. 요 부분은 사실 뭐랄까,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가 않았던 부분인데, 사실 뭐 지금도 솔직히 교과서에서 앞에 그 일제 치하의 시대에 비해서 1930년대는 조금 빠르게, 또 분량 자체가 좀 적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느낌이 있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1930년대에 가면은 일제 민족말살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실상의 이제 독립운동이 음, 그좀 많이 이제 좌절됩니다. 왜냐면 1910년대, 20년대 이미 일제가 20년 동안을 이제 우리의 한국을 통치했잖아요. 그쵸? 30년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과연 독립이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이제 회의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30년대에 오면은 이렇게 뭔가 막 국내에서는 거의 뭐 독립운동의 어떤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이 국외에서의 어떤 독립군들의 이 활동인데, 그마저도 대단히 뭐랄까 눈에 한눈에 탁 들어올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활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있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시대에 예, 독립운동을 하시고 독립군 활동으로서 무장 독립투쟁을 분명히 했다는데 아주 강력한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이 30년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독립을 앞두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건국 준비 과정이 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30년대 이후의 무장 독립 투쟁을 봅시다. 이때 당시에 가면은 이제 독립군의 활동이 주로 이제 만주 일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세력이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조선혁명군이라고 해가지고 남만주는 이제 만주라는 지역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 남만주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일대가 전부 다 이제 만주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날 중국에 속하는 지역이죠. 이 만주 중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이 만주가 남만주가 되겠고, 북쪽에 있는 만주가 북만주가 되겠죠. 여기 이제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이 양세봉이라고 하는 장군님이신데, 여기 계신 이분입니다. 이 양세봉이란 이분은 대단한 게 어, 이분 원래 평안도에서 뭐 하던 분이었냐면은 농사 짓던 분이었어요. 농사 짓던 분인데 이제 농사 짓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분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만주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여러 이제 해외에 활동하는 독립군들 휘하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시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혁명군을 이끄는 장군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거는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일본에 많이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중일 전쟁 중이었거든요. 중일 전쟁.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청일 전쟁하고는 다른 거예요. 청나라 망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제 중화민국에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일본과 서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중국인들과 같이 손을 잡고 연합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일본에 항일 투쟁을 하셨던 분이 양세몽이란 분인데, 이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이분이 주로 그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던 것도 중국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싸웠지만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냐면은 그 자기와 함께 이제 일본에 맞서 싸웠던 중국인들 중에 몇 명이 일본에 의해서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는 양세봉을 암살하라. 그래서 본인이 믿었던 같이 힘을 합쳐 싸웠던 동료였던 중국인 동료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반면에 한국 독립군을 이제 이끌면서 북만주 일대, 이제 만주의 북쪽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지청천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사시면서 이분이 이제 그 서울에서 학교를 어디 나오려면 배제학당을 나오십니다. 배제학당,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죠. 아펜젤러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가 지었던 배제학당. 오늘날 이제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있다 그랬죠. 배제학당을 졸업하시고 이분이 어디를 가냐면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된다면서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엘리트였던 거죠. 공부를 잘했겠죠, 그렇죠? 일본 육군사관학교 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여기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일본군 장교가 되겠죠, 그렇죠? 장교. 일본군 장교가 돼가지고는 이분이 본인의 어떤 그 출세와 뭐 본인의 욕망을 추구했다라면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해서 당시 일본이 잘 나갈 때 일본군 장교가 되었다면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막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많았고, 뭐 우리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만주 군관학교 졸업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다음에 관동군 장교가 돼가지고 독립군들 막 토벌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지청천이라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다음에 일본군 장교로 배치받고는 바로 뭐 해버리냐? 탈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독립군을 찾아가요. 자, 이제 내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일본군의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배웠으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우리 독립군한테 가르쳐가지고 일본에게 맞서 싸워서 투쟁하는데 그걸 써먹을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본군 장교가 되자마자 탈영해가지고는 독립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맡았던 일이 뭐냐면은 독립군을 정말 많이 배출했던 만주 지역에 간도에 있던 신흥무관학교 알죠? 경희대학교의 전신인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이분이 교관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신흥무관학교에 교관을 하시게 되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도 그 우리나라가 이제 임시정부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많은 이제 역할도 하십니다. 이 지청천이라는 장군님. 그리고 나중에는 국회의원까지 하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하시고는 이제 광복을 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헷갈리네. 이 지청천이라는 장군님이 납북이 되었던지 안 되었던지 내가 좀 헷갈리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여튼 이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일본 육군사관학교까지 갔다가 오히려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와서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애를 썼던 이분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으셨던 지청천 장군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장 독립 투쟁 단체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조선 의용대입니다. 자, 이 조선 의용대는 김원봉, 약상 김원봉 선생이 조직했는데 김원봉 하면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김원봉은 그쵸, 무장 투쟁을 주장했던 의열단을 창립한 의열단 단장이 바로 김원봉이죠, 그렇죠? 근데 이 조선 의용대가 이제 얘기가 좀 긴데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선 의용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김원봉 선생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예. 사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무정부주의자인데 뭐 무정부주의자의 개념은 또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 그냥 김원봉이 그냥 사회주의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김원봉이 사회주의자다 보니까 김원봉을 따르던 사람들,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항일 무장 독립 투쟁 단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무장 투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지만 먹고 입고 쓰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 돈을 누구한테 지원을 받냐면은 당시 이제 중화민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라는 사람한테 지원을 받습니다. 장제스는 국민당이라고 하는 중국의 여당을, 중국의 집권당이었어요, 당시에.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사람인데, 이 국민당은 누구와 대립하냐면은 중국 공산당과 대립을 하는 정당입니다. 원래는 이게 더 큰 정당이었어요. 장제스가 지도자였고, 공산당의 지도자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붙어가지고 공산당이 져요. 지면서 장제스는 바다 건너서 타이완 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나라가 오늘날 대만이에요. 트와이스 찌가 난.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이끌던 공산당이 집권한 나라가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중국이 되는 거죠. 나라 이름이 서로 달라요. 대만의 이름은 중화민국인가 그렇고 중국의 본토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인가 뭐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 본토의 공산당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땅을 쟤네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고 대만은 주장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 오늘날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 부르는 곳은 대만을 보면서 아유 쟤들 지금 가가지고 뭐 지들끼리 막 까불고 있는데 아유 뭐 전 나라도 아니고 그냥 저기 우리 땅이야 그냥 대만 정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서로 지금 아직도 대립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조선의용대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장제스의 국민당으로부터 이제 지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조선의용대 김원봉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 물론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조금 엄밀히 얘기하면 다르지만 그냥 비슷한 이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회주의자면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지금 활동 자금을 누구한테 지급받고 있죠? 장제스의 국민당한테 지급받고 있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내에서 이제 김원봉과 대립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 대립하는 세력들이 뭐라 주장하냐면은 야 우리 조선의용대는 사회주의자들이다. 근데 왜 우리 활동 자금을 중국 공산당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국민당한테서 우리가 활동 자금을 받냐. 말이 안 된다. 우리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돈 받지 말자. 우리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협력하자.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김원봉에 반대하는 조선의용대 내 세력들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김원봉 선생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일제와 맞서 싸우는 게 중요하지 돈을 대주는 게 국민당이면 어떻고 공산당이면 어떠냐. 어차피 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 다 일본하고 싸우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잘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일부는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화베이 지방으로 이동돼 있는데 요거 조금 제가 볼 때 뭔가 좀 교과서적인 서술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조선의용대 내에서 많은 세력이 이탈을 합니다. 우리는 국민당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어. 그리고 얘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중국의 예난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산당하고 같이 힘을 합쳐요. 그러면서 얘네가 만든 단체가 조선의용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름은 비슷하지. 조선의용군과 조선의용대 비슷한데 조선의용군은 조선의용대 내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더 사이좋게 지내겠다 하고는 탈퇴해서 나온 애들이 만든 단체가 조선의용군입니다. 이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뭐의 뿌리가 되냐? 얘네가 이제 광복하고 나서 북한으로 건너가가지고 조선인민군의 뿌리가 됩니다. 조선의용군이.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예난에서 활동했던 조선의용군 간부들은 북한 사회에서 이제 연안파라 그래가지고 북한 노동당 내 거대 파벌이 돼요. 나중에 물론 김일성에 의해서 다 숙청당해가지고 나가리라면 안 되지. 다 이제 날라가는데, 어쨌든
이 조선 의용대에서 떨어져 나온, 여기 교과서에 따르면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화북 지방으로 이동했다 돼 있는데, 얘네가 이제 서로 안 맞아가지고 튀어나온 애들이에요. 걔네가 만든 게 조선 의용군이고 중국 공산당하고 연합한 애들이죠. 얘네가 나중에 광복 이후에 북한의 조선 인민군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하고 조선 의용군 편성했다 되는데, 이게 전부 이제 나중에 북한의 인민군의 뿌리가 된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한국광복군의 활동은 뭐냐? 자, 이제 한국광복군은 뭐가 많아요. 지금 보면 앞에서 좀 쭉 얘기했던 거 보면은 뭐 앞에 여기에 조선혁명군이 있고 한국독립군이 있고 또 조선의용대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조선의용군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강복군이 나오죠. 자, 한국강복군은 누가 만든 거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가 한국강복군입니다. 충칭에서 조직을 합니다. 충칭에서. 충칭이 어디냐면은 중국이 이렇게, 중국 본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 요쯤에 있는 도시, 여기가 이제 충칭이라는 곳인데, 왜 여기서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냐면 임시정부가 원래 출발 어디서 했어요? 상하이에서 했죠? 자꾸 쫓겨가지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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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이제 마지막에 어디 가냐면 중국의 충칭까지 가요. 찍고 항저우 찍고 뭐 어디 찍고 저 뭐 계림 쪽을 해가지고는 찍고 해서 여기 충칭까지 가서 여기 이제 임시정부가 가 있어요. 1940년 되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게 한국광복군이고, 아까 얘기했던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도 여기 한국광복군에 같이 합류합니다. 여기 계신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지청천 장군님이에요. 일본 육군사관학교 갔다가 일본군 장교로 발령받자, 임관하자마자 바로 이제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찾아서 이제 독립운동에 투항했던 분이 바로 이 지청천 장군님. 여기 계신 이분은 백범 김구 선생이죠. 두 분이 같이 지금 나란히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하나 재밌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조선의용대를 결성하는 요 사진이 있죠. 그쵸? 요거 김원봉 선생이 만든 조선의용대. 요 사진 이거 어디서 찍은 줄 알아요? 요번에 코로나 발원지로 유명한 중국 우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게 우한에서 의용대가 편성이 됐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930년대 이후에 이제 독립무장 투쟁을 받고, 요 한국 강복군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냐? 일단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쉽게 말해 정규군인 겁니다. 정규군.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처럼. 그러니까 우리 일본과 싸운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실제로 영국군과 함께 인도와 미얀마 전선, 이게 이제 연합군하고 일본군이 아시아 지역에 서로 붙고 있던 전선이 바로 인도 미얀마 전선이에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첩보 활동도 하고 막 아주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군과 함께 국내에 이제 진공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미군하고 같이 특수훈련을 받아요. 당시 미국이 OSS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미국이. 이게 뭐냐면 OSS가 뭐 오피스 오브 스트래테직 서비스 해가지고 전략 무슨 뭘까 전략 부서 뭐 이런 거. 이 OSS가 이제 뭐냐면은 오늘날 그 있잖아요. CIA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트라 부르는 미국 중앙정보부의 전신이 OSS예요. 이 OSS에서 한국광복군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나중에 이제 한반도로 이제 침투시킬 특수부대원을 구성을 할 거다. 미국에서 훈련을 시킬 거고, 너희 한국광복군 내에서 좀 똘똘한 애들을 좀 보내봐라. 영어도 배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광복군에서 이제 일부 젊은 청년들이 이 OSS에 가가지고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KLO라고 하는 켈로 부대라는 부대가 있어요. 켈로 부대. 이게 뭐 코리아 리서전 오피스인가 해가지고 뭐 한국 특수 연락소 그런 부대인데, 그냥 켈로 부대라 불러요. 켈로 부대. 이 이제 켈로 부대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특수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광복하는데 특수전, 이제 막 적이 후방에 침투해서 요인을 암살하고 막 적의 정보를 빼오고 이런 거 하려고 훈련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돼버립니까? 갑자기 이제 일본이 원폭 두 방 맞고 항복해버리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해버리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켈로 이 양반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켈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전쟁 터졌을 때 북한 지역에 이제 특수부대원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국전쟁 끝나고 또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켈로 부대원들이 어 오키나와로 가요. 오키나와로. 일본의 오키나와. 오키나와에 왜 가냐면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린베레라고 하는 그 미군 육군 소속의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 그린베레 한 대 가서 특수훈련을 또 받아. 완전 그 살아있는 이 뭐랄까 전투 머신 같은 사람들이지. 이 켈로 부대원이 훈련을 받고 와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뭘 만드냐면 우리나라에 제1 공수여단을 창설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특수부대 뭐 종류 많은데 그 중에서 특전사라고 들어봤어요. 특전사? 특전사가 뭐냐면 특별한 전사가 아니에요. 특수전사령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줄여서 특수전사령부, 특전사라 부르는데 흔히 이제 공수여단, 공수부대원이라 부르죠, 그렇죠? 특수전이란 게 뭐냐면은 이게 전쟁에서 이제 정규전하고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데 정규전은 적과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자 여기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와 적군 쳐들어오고 우리가 쳐들어가. 그럼 서로 이제 만나는 여기에 뭐가 형성이 됩니까? 여기에 전선이 형성이 되죠. 이 전선을 중심으로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이게 정규전이에요. 정규전. 그러면 특수전은 뭐냐? 특수전은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전선을 넘어서 적진 한가운데나 또는 적의 후방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어떻게 많이 가냐면 비행기 타고 가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적의 후방이나 적진 한가운데 가서 적의 주요 시설물을 폭파하거나 아니면 적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전투가 이게 특수전입니다. 그러한 특수전을 전담하는 부대를 특수전 사령부고 줄여서 특전사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켈로 그러니까 뿌리가 아주 깊은 거예요. 한국 강복군 이 소속 군인들 중에 일부가 미국에 가서 OSS로부터 첩보 훈련을 받고 만들어진 부대가 켈로인데 이 켈로가 나중에 한국 전쟁 끝나고 오키나와에 가서 미국의 그린베레 부대한테 특수 훈련을 받고 한국에 와서 창설한 부대가 바로 제1공수여단이고 이 공수여단의 이제 이 부대를 오늘날 특수전사령부라 부른다. 특전사라 부른다. 제1공수여단 우리 동네에 있어요. 저기 김포공항에 가면은 그쪽에 그 저기 서울금융고등학교에서 고개 넘어가지고 김포공항 가는 그쪽에 보면 고개 위에 우측에 제1공수여단 부대가 있습니다. 공수부대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에어본 비행기 타고 적 후방에 가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 침투하는 부대가 이제 공수부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강복군이 오늘날 공수여단에까지 뿌리가 남아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가 뭘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광복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뭐 특수전도 준비하고 전면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1943년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전쟁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연합군의 승리로 이제 굳어져 가지고 있죠. 43년쯤 오면은 일단은 뭐 당시 이제 소련하고 독일이 붙고 있던 동부전선에서 독일이 이제 개박살이 납니다. 스탈린그라드라든 이런 데서 이제 개박살이 나고 또 북아프리카 지역을 또 다 빼앗겨요 독일이. 또 이탈리아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갑자기 이탈리아하고 독일 사이에 전선이 또 하나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 사람들도 생각을 한 겁니다. 전쟁이 이제 누가 이기겠구나. 우리가 이기겠구나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연합군 인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디 모여서 회의하냐면 43년 7월 달에 7월이었나? 43년 12월이었다. 12월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 지금 인물들이 보이죠.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화민국의 국민당 지도자인 짱제스.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인 루스벨트.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영국의 수상인 처칠이죠, 처칠. 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 양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해가지고는 어떻게? 자, 이제 우리가 전쟁에 거의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전쟁 이기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한국은 어떻게 할래? 한국? 걔네 그 일본 애들한테 지금 식민 통치 당하고 있잖아. 그래, 걔들 어떻게 할까? 아, 걔들 저기 독립시켜 줘야지. 그게 맞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45년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이미 독일은 항복을 했어요. 독일은 항복을 하고 지금 현재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 중에 누구만 남아있냐? 일본만 남아있어요. 일본만. 이탈리아도 항복했고 독일도 항복했고 일본만 남아가지고는 일본 애들이 막 이제 막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 독일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연합군이 이제 독일 나치를 물리치고 독일을 점령했잖아요. 그렇죠? 독일에 이제 포츠담에서 야, 일본한테 전달한다. 좋은 말 할 때 무조건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너희는 쓴맛을 볼 거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쓴맛이 바로 이제 원자폭탄을 의미한 거였겠죠. 그렇죠? 쓴맛을 볼 거다. 항복해라. 그런데 이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일본이 지게 되면 일본의 식민지들은 전부 해방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한국도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를 갖다가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포츠담 선언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포츠담 선언 때 인물인데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 이게 루스벨트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영국의 총리인 윈스턴 처칠 맞아요. 카이로 선언 당시에도 이제 있었던 처칠이고 이 사람은 당시 소련의 지도자인 스탈린이죠. 스탈린이고 여기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미국의 대통령 이제 루스벨트는 카이로 선언 때는 루스벨트가 대통령이었는데 포츠담 선언할 때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루스벨트가 아니고 트루먼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츠담 선언에서까지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지금 왜 해외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나라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토지 및 주요 산업은 국유화한다. 좀 무서운 발언이긴 한데 이제 땅이나 주요 생산 시설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제 삼균주의를 건국 원칙으로 삼는다 돼 있는데 삼균주의가 뭐냐면은 이게 조소왕이라는 분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건국 원칙이 삼균주의입니다. 내용은 되게 좋아요. 정치와 경제와 교육에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는 모두 뭐 해야 된다? 균등해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이 삼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균등하게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좋은 거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힘으로 억누르고 이런 건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여기 이게 삼균주의 비석인데 선생님 한자 잘 모르지만 삼균주의 돼 있죠, 그렇죠? 삼균주의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 균등제도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 평등으로 민주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갖다 억압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었잖아요, 그렇죠? 일제치하 때 일본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막 우리나라 사람들 괴롭히고 막 이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가는 그런 거 없이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모두 균등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는 게 바로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 자, 또한 1944년이 되면은 이제 이게 일본이 원폭 두 방 맞고 항복하기 바로 1년 전이죠. 그쵸?
국내에서도 곧 이제 분위기 느껴지겠죠. 신문 보고 뭐 해외에서 오는 여러 가지 뭐 라디오 뉴스 듣고 하면은 독일이 패망했다, 이탈리아가 항복했다 막 얘기 나오니까 뭐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뭐 인정했다 뭐 얘기 들으니까 이제 대충 느낌 오잖아요. 아, 이제 뭐가 멀지 않았구나. 독립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제 독립한 다음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조선 건국 동맹이 조직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비밀 조직이에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뭐였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일제 치하였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선생님 그러면은 조선 건국 동맹은 뭐고 앞에 무슨 뭐 이게 삼균주의는 뭡니까? 자, 일단 첫째 차이가 시대가 달라요. 이 삼균주의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한 거는 이게 1941년이. 이거는 해외에서 발표한 거예요. 중국에서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거고 이거는 조선 건국 동맹 조직은 이건 3년 뒤인 1944년이고 요건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은 국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국내에서. 조선 총독부가 아직 서슬퍼른 44년에 국내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이 비밀리에 조직해서 이제 건국을 준비했던 조직의 명칭이 조선 건국 동맹입니다. 그래서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도 연락을 시도했고 잘 해볼라 그랬는데 나중에 뭐 여기 이 조선 건국동맹은 사실 뭐 사회주의든 민족주의든 다 같이 신간에처럼 섞여 있던 그런 조직인데 여기 이제 공산주의자였던 박헌영이 이 조선 건국동맹 조직을 뒤통수를 쳐버리고 공산주의가 최고다라고 막 남노당 만들고 이렇게 하면 배반해 버리면서 조선 건국동맹 조직 자체가 좀 와해돼 버립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항상 조직 내에서는 뭔가 자기 개인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자 하다 보면은 꼭 뭐가 잘 안 되고 일이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봤고 그럼 이제 스스로 정리하기 한번 봅시다. 자,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김원봉이 조직한 독립군 부대는 조선 의용되었죠. 그렇죠? 어디서 그 창설된 곳이 어디라고요? 중국의 코로나 이제 이 바이러스가 발원된 지역인 그렇죠? 예, 중국의 우한에서 만들어졌다 했죠.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조직한 독립군 부대는 한국 광복군이 되겠죠. 한국 광복군 중에 일부가 미국에 가서 특수훈련을 받고 와서 켈로 부대가 되고 얘네가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오늘날 한국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특전사의 뿌리가 되었다. 자, 그리고 1944년 국내에서 여운형 등이 비밀리에 조직한 단체는 조선 건국 동맹이 되겠죠.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 시간이 또 32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도 뭐 별도의 퀴즈는 따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강의 듣고 나서 옆에 있는 강의 들었습니다. 그 버튼은 꼭 눌러주세요. 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